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김종대 정욱식의 평화로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했었는데 오늘은 수요일에 또 특별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전 의원, 정욱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스크 좀 쓰고 방송을 또 방역을 잘 지키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뉴스로 들어가 봐서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얀마 이 사태 점점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네. 이건 정말 목숨을 걱정할 정도로 총격을 막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저번 시간에 네. 그 군부가 시위대에 좀 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부가 일부 사상자는 나왔지만 국제사회 여론 눈치 보기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동향을 좀 관망하면서 네. 어떤 그 낮은 차원의 약한 탄압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아주 강한 탄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상자 뭐 저항할 네. 능력이 없는 그런 부상자를 갖다가 계속 구타를 하고 아하. 또 심지어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측근의 살해당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9세 최초의 사망자 네. 그 무덤을 도굴해 가지고 시신을 탈취하고 이런 일련의 건은 뭐냐면은 네. 굉장히 그 공포의 확산에 공포의 확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면서 시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유명인들 잡아가두고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저기 계속 검거하고 그러면서도 그 군부의 허점들은 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명을 구금했는데 네. 돈 받고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군부가 지금 재정이 길이 막혀가지고 네.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뭐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월급을 못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무차별로 그 공포를 확산한 다음에 무차별 검거하고 수배령 때리고 그 다음에 한국 돈 8만 원 정도 주면은 또 아무 혐의도 없이 잡아가뒀기 때문에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또 한쪽으로는 돈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가 그 저 수감했던 저 죄수들 2만 명 넘게 풀어줬잖아요. 네. 이 사람들 계속 폭도로 활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문명 사회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네. 이런 식의 쿠데타는 상상이나 과거에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었는가? 네. 대부분 그 쿠데타를 하면은 그 국가의 핵심 저 권력의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자기들 위주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가게 마련인데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뭔가 더러운 쿠데타, 네. 예, 일종의 어떤 더티워로 가고 있다. 더티워로. 예,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지금 뭐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안 보이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우려스럽죠. 그 사태 초기에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 또 여기에 이제 군부가 좀 당황하는 기색들이 네. 있었지만 방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경 진압, 무차별적인 진압을 통해서 공포의 확산을 통해서 민주화 시위를 억누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이제 제재도 가하고 규탄도 하고 중단도 촉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좀 실효적인 움직임들은 별로 안 그러게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유엔 안보리에서 뭐 군사적 대응은 지금으로선 곤란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 와중에 보니까 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그 이제 미얀마 군부가 이스라엘 모사드 출신의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가 쿠데타한 배경에는 아웅산 수치가 좀 그 미얀마를 친중 정권으로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미얀마는 중국의 괴뢰 정권이 되는 걸 군부가 좌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하.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알려진 얘기는 뭐 미얀마의 군부와
중국 사이에 모종의 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뭐 이게 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미얀마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이런 양상 자체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좀 조속한 대응 이런 음.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뉴스가 이 한미 방위비변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 뭐 며칠 전에 속보로 들어와서 뭐 어떤 내용으로 타결됐을까라는 너무 궁금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교착 상태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46일 만에 취임 이후 46일 만에 타결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급진전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아무래도, 있었으면 이거는 됐겠네요. 네. 미국의 정권 교체가 모든 분위기를 바꿔놨다고 아. 봐도 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500% 인상, 다섯 5배 인상이니까 네, 지금의 6배를 달라는 거죠. 그렇네요. 500% 인상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 한미 실무 당국자들끼리는 13% 인상을 합의했는데 네. 이걸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5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네. 그래서 50% 인상안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합의가 됐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양국 대통령의 그 게임으로 2년간 교착 상태로 있다가 네. 그 실무진끼리 양이한 13%로 그냥 이번에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런 갈치 행위를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 뭐 13%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사실 적은 인상이 아니거든요. 13%. 13%면 꽤 많은 거예요. 주한미군은 줄어왔는데 네. 그러면 비용도 줄어야 정상인데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 커지는 거예요. 일종의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일종의 갭이 자꾸 커지고 갭 투자지 이게 남는 돈이 얼마인데 네. 거기에다 평택기지 다 져줬죠. 아. 또 주한미군 전력 속속 빠져나갔어요. 뭐 아파치 헬기 대대도 빠져나가고 동두천에 있는 네. 화력 여단도 곧 철수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군수 지원할 것도 자꾸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순환급무로 인해 가지고 28,500명이 주둔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다 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주둔비는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방위비 분담금 말고 모든 불편함 없이 다 해줬어요. 기지 줬죠, 항만 줬죠, 공항 줬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모든 이사 비용까지 다 줬으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줄여도 되는데 그걸 또 늘린단 말입니다. 이런 편의 다 13%. 봐주고 또 늘리는 거. 그러니까 네. 사실은 13%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박수 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고. 방위비 분담금 용처는 3개로 정해져 있어요. 네.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이 세 네. 가지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이 항목 갖고는 쓸 데가 없다고. 워낙 빤하니까. 그런데 돈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항목을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총액은 정했는데 13% 인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 13% 쓸지. 인상에다가 그걸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준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총액만 합의하고 네.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3% 인상한 아마 13% 인상이면은 1991년 이래로 최대 인상폭 아닌가요? 뭐 그게 이제 13%가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아직 뭐 몇 퍼센트는 정확히 알 수는 네, 없지만 그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바이든이 트럼프 덕을 좀 본 거죠. 네, 트럼프가 워낙 세게 불러 네, 놓으니까 네. 뭐 처음엔 5배, 나중에 뭐 50%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 13% 정도 했으면 이건 선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이런 어떤 인식을 보는 건데. 쉬운데 네. 방금 전에 김종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액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처예요. 어디다 쓸 그게 것이냐, 어떻습니까? 정말 과거에도 타당하냐. 과거에도 보면은 그 방위분담금 잔뜩 올려주니까 네, 미국이 쓸 데가 없어갖고 이게 쌓아져 있죠. 미국 은행에 예치해갖고 뭐 이자 수입만 해도 연간 뭐 수백억에 달하는 뭐 재테크수단처럼 방위분담금이 야, 뭐 이렇게 악용된 사례들도 진짜 있거든요. 돈놀이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 기지였죠.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사업에 원래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반은 대부분 한국이 좀 방위분담금으로 충당을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 돈이요. 네네네. 네. 근데 어찌됐든 그 평택 기지도 완공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방위분담금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제 군사건설비 네. 이것도 더 이상 쓸 데 없는데 여기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복병이 뭐가 있나요? 바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 결정이 2016년에 나왔을 때에도 네. 우리는 기지 제공하고 그죠? 이제 사드 또 이제 그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지만 그때부터 주한미군 사령부는 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기지를 임프루브,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방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는데 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도 지금 뭐 주한미군과 거기 있는 한국군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해서 계속 이제 물자들 또 공사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면서 네. 주민들과 또 갈등이 네. 자꾸 이제 벌어지는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뭐 이게 이제 코로나 19가 변수이긴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식 배치를 위한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서 받은 방위 분담금을 사드 기지 건설비로 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성주로 상당히 빠져나가겠지만 그러고도 남는 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 돈이야. 예. 성주에서 아마 공사 스펙을 많이 네. 늘려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 그 산꼭대기에 지어봤자 그러고 이미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안정화하고 연구 그 배치를 하기 위한 기반 공사 내지는 시설 이런 것들인데 무슨 명목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아요, 이 돈. 그래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13%가 만약에 인상된다고 하면 총액이 1조 1,73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놀라운 게 2017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총 1조 789억입니다.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예. 아니 이 정도는 국가 예산법을 보면은 네. 미집행액, 불용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예. 그게 환수가 되면 또 나중에 뭐 돈도 안 쓰는데 왜 또 이걸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잖아요. 깎죠. 예. 깎아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왜 여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매년 국회 지적 사항이에요. 아. 20년째 지적 사항이에요. 20년째.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네. 목적의 사용 금지. 줬으면은 그 용도로만 그렇죠. 예산을 써야 되고 네. 안 되면 반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걸 불용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불용액. 국고 귀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각지대가 유일하게 정부 예산 중에 방위비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선 좀 융통성이 있는데 네.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의 실수요. 그러니까 비용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비용이 아니고 총액을 합의하고 그거에 맞춰 거꾸로 실수요를 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수요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총액을 메울 길이 없고 남아도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 예컨대 1조 원을 지급한다고 치자고. 네. 그런데 이거 줘봤자 당장 못 쓴다. 그러면은 조금 무슨 채권 적립하든지 니네 필요할 때 줄 테니까 지급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떠냐. 여기에서 또 환율 전쟁이 들어가.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러로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달러로 합의된다고요. 아. 그런데 비용은 다 원화로 지출되는 주둔 비용인데 이상하게 또 합의는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차이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막 춤을 춰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언제 지급하느냐 이러다가 지급을 미루고 대신 미군 쪽에서는 그 미지급한 거 확실히 지급한다는 보증만 해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줘봤자 자기들도 골치 아프거든. 은행에 싸뒀다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 네. 그걸로 이자 놀이 한다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자기들 회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주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줄 거지. 이래가지고 쌓아놓은 돈, 은행에 쌓아놓은 돈 말고 한국 정부에 쌓아놓은 돈이 이제 저기 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골치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때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제때 쓰지도 거는 않아. 그러면은 쓸 데가 없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주한미군기지 동두천, 의정부, 부평, 네. 용산 이런 데서 우리한테 반환하기로 한 기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 아주 땅이 썩었다고. 아 그러니까요.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복구 비용. 지자체에서는 이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면 복구 비용이 더 나가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5년째, 10년째 미군이 없는 기지도 반환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유령 기지예요. 근데 오염 비용을 또 못 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염시켜 놓고 미국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기지 관리하는데 이런데 비용이 드는 거는 이건 한국 정부 부담이라 그러면서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돈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이런 거 또 책임 오염자 책임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미국 국방 예산도 못 쓰고 방위비 분담금도 못 써. 둘 다 안 돼. 그럼 네. 누가 해야 돼? 한국 정부가 해. 그러면 우리 국방부 돈 없으니 지자체가 해. 그러면 보십시오. 저기 도심에 여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예컨대 부평 같은 그 도심 지역에 네. 그 땅 그냥 10년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지자체는 또. 네. 그러니까 쓸 때는 이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처도 이렇게 많아요. 오염 복구를 한다든지. 그거 거기다 써도 뭐든지. 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건 원래 미 국방비로 써야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차선책으로 안 되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이 대의를 봐서 좀 대승적으로 이런데 쓸 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 군대에 쓰는 돈이 아니면 한 푼도 못 쓰겠다 이거요. 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빠져. 네.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나니까 이 돈을 뭐에 쓰냐 이거. 쓸 데가 없어지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네. 주일미군 아. 주일미군 정비 비용으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전용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들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좀 뭐 이렇게 상식을 강조하고 동맹 정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럼 방위분담 관련해서 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당신들도 갈취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과거 얘기로 접어두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방위분담금의 용처에 기반을 둔 이제 총액을 정하는 그런 협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좀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트럼프 행정부 때 좀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었다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다시 복원되고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좀 강박관념에 밀려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게 이제 2020년으로 소급 적용돼 갖고 6년 동안 6년 동안 2025년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내용은 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년도만 13% 인상으로 되는 거냐? 그럼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물가 인상률하고 연동을 시킨다든지.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가능성으로 볼 때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동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제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그리고 미국의 무기와 장비 구매 네. 이런 것들도 협정 안에 넣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게 반영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예를 들면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연동을 시키는데 또 한국은 이제 미국한테 매년 몇 프로 정도씩 예를 들면 한 7% 정도씩 인상을 약속을 하고 네. 그러면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방위 분담금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몫 챙기고 또 한국의 국방비가 늘어나면 또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한몫 챙기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이 한미 동맹이 갈수록 미국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좀 상황들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실상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연간 미국 무기 직구매 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2조 내지 3조가 됩니다. 와. 그런데 이 2조 3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비비로 이 무기 구매비와 별도로 나가는 돈이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요. 아, 정비비. 예,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 수리 네. 부속, 또 이런 어떤 거 우리가 프린터 그냥 싸게 샀다 그러지만 토너 사는 비용으로 다 뺏겨.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 그 장비 프린터가 뭐가 값어치가 나갑니까? 그 뒤에 토너로 돈 벌지. 그렇죠. 지금 무기가 그런 식으로 돼가다 보니까 정비비가 매년 3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될 무렵에 우리나라 군 장비 정비비가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였어요. 이게 2030년에 5조 원 규모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폭증하는 배경은 전부 첨단 무기입니다. 음. 특히 항공기는 제일 많고요. 네. 그런데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가 5조 원으로 2030년 이전에 폭등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은 계속 그거 늘어나죠. 그다음에 아까 정옥식 대표가 얘기한 평택기지 이전 비용은 94%를 한국이 비용 분담했습니다. 네. 10조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방위비 분담금하고 다 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동맹 비용이 자꾸 증가해가지고 지금 저기 그렇게 보면 한 해에 뭐 몇 조, 뭐 6, 7조 되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건설비까지 하면은. 예.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이 오히려 작아 보여. 오히려 그 정도로 실제로는 동맹 분담이라는 방위 분담, 그러니까 디펜스 쉐어링, 네. 방위 분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음. 방위 비분담 1조 원 정도 되는 요것은 사실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얘기하는 건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하나를 이렇게 쟁점화하는 거는 저로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것보다는 동맹 비용 총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냐.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토지 공짜로 주죠, 건물 공짜로 그렇죠. 주죠, 항만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죠. 이런 거 다 방위비 분담해서 빠져나가 있어요. 간접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 큰 건 다 빠져나가고 현금 지원 몇 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가. 그게 1조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6조, 7조 거기에다 간접 비용에다 항만, 고속도로, 공항 이용료에다가 각종 어떤 수도세, 토지 매입시, 유류세, 부가가치세, 저기 뭐냐 이런 거에다가 또 주한미군 훈련하다 대민 피해 입히면 그 보상도 한국 정부 부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십수가지가 쏠쏠한 비용이 다 숨은 동맹 비용인데 이것도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그 동맹의 총량 비용 큼지막한 건 다 빼버리고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이거는 일종의 왜곡 착시. 이거에서 야 우리가 1조 원만 주면은 동맹이 되는가 보다. 이런 착시 현상이 그렇네요. 되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정말 네. 많네요. 비용이 엄청난 만만치가 거예요. 않네요. 아, 그렇다고 이걸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게 끝난 게 아닌 게 네.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국회에서 더 이상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돈 한 푼 가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 19 이게 민생 위기 이게 겹치면서 네. 지금 그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선방해 갖고 이제 또 뭐 위기에 처한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뭐 얘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뭐 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이런 어떤 그 관행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김종대 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점이라도 좀 국민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토론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여당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굉장히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말 없이 이제 계속 통과시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만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우리 안보가 좋아지느냐? 아. 예, 예, 그거에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은 뭐 한국에 대한 이제 비용과 역할을 계속 좀 전가하면서 한미 동맹을 지역 동맹화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기류들이 강해질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도 문제가 더 커지죠. 중국하고도 문제가 더 생기죠. 또 러시아하고도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안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가장 좋은 방식의 안보는 안보 수요를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보 그렇죠. 수요를 가능하면 네네.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꾸 동맹이 왜곡된 형태로 강화되다 보면은 안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더더욱 허리도 졸라매야 되고 예. 미국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또 이익을 얻어가고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제대로 토론회도 좀 해보셔라. 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한 가지 이 통계는 꼭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것을 한번 외형적으로 대체적인 그 규모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지 다 져주고, 그 다음에 뭔가 편의 비용 다 대주고, 네. 그 다음에 2만여 명의 1조 1,7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건 주한미군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네. 나눠 보면. 주한미군. 네. 그러니까 시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강남에 타워 팰리스 아파트 사주고 거기에 생활비로 1인당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5천만 원이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네. 이미 뭐 최고급 아파트 져준 거 빼놓고도 얘기해. 그렇게 하면은 주한미군이 그 저기 본국에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황제주든 황제주든. 사실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한국에 부임하면 네. 위험수당이 나와요. 또 월급에다가 최전선이. 위험수당이 네,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와봐. 병원, 학교, 골프장, 상가, 뭐 극장, 거기에다 애들 학교, 네. 모든 위락시설이 다 되는 8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평택의 신도시 하나를 져준 거라고. 말이 최전방이지 저 후방에 안락한 데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의 해외 육군 기지예요. 평택 기지가 세계 최대 최고의 최고로 현대화된.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지었으니까. 거기에다가 평택에 기지 가 보니까 그 기지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한식, 그러니까요. 양식, 이슬람 음식, 프랑스 음식. 원래 잘 돼 가장 있잖아요. 세계화된 도시예요. 가장 세계화된 도시야. 어. 거기에다가 뉴올리언즈 사태 때 이게 젖어가지고 500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거룩하게 쌓아올린 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성토 모세의 그 산상수훈 그 성경에 나오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그 미국의 이미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바로 평택 미군 기지요. 거기에다가 만들어놨네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있는 기지에 확장만 해주는데 10조 원 들었다니까. 그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예, 신도시. 예. 그 2018년 11월 달에 왜 트럼프가 한국 방문하면서 네.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방위 분담금 얘기하고 무기 더 사가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좀 일반의 양심이 있으니까 헬기로 이제 쭉 평택 기지를 쭉 보여줬어요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이제 야 이 돈을 90% 이상 한국이 냈다. 그럼 이제 그런 말을 직접 안 했지만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아는 거였죠.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기지를 대부분 다 한국 돈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지어준 거니까 좀 양심껏 좀 하셔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속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네. 트럼프의 반응 어떠냐면 네. 봐라 한국이 이렇게 멋진 기지를 지어줄 정도로 이미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돈 더 받을 수 있다. 무기 더 팔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같은 그러니까 사안을 트럼프 보면 이게- 때의 트럼프는 이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갈취를 하려고 했던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 점잖은 동맹을 방식으로 중요시한다고 자기들의 하니까요. 일속을 챙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다른 그런 측면에서 스타일이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타결 결과죠. 야. 안타까운 거죠. 씁쓸하죠. 오늘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타결됐고 뭐 잘 풀려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저도 지금 머리를 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몰랐던 사실 그다음에 예. 들여다봐야 될 그런 이면을 오늘 또 이 두 전문가들한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희 계속 분담금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제 2부 순서는 정말 집중 탐구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정욱식 대표가 좀 기다리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뭐요? 아 이제 그거 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할까요? 예. 효과가 좀 있나요? 예? 효과가 좀 있나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화면에 보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흥미진진의 개세계사. 자, 우리 우리 아이들도 시청자분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보기 좋게 사파도 그려져 있는 자 핵의 세계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평화네트워크 후원으로 또 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네네. 예, 광고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2부 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얘기를 나눴던 게 바로 전자권이었습니다. 전자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D 이거 뭐 홈쇼핑에 나온 그 MD가 아니죠? 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MD 뭐의 약자입니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 그 MD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미국이 MD가 그 핵과 미사일 이 효용성을 반감시켜서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여를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MD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핵과 MD 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한반도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이 집중 탐구 들어갈 때 저희가 처음에 하는 거죠.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역사요. 네.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일 먼저 가진 나라는 미국이었죠. 미국. 예. 그 1945년 7월달에 네.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그걸 또 미국이- 실제 또 썼죠.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투하를 했고. 네. 근데 그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상대방의 영토에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한 나라는 소련이었어요. 1957년도에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로 대표되는 미사일로 그러니까 쏴버리는 거죠, 그냥. 네? 거기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그러니까 쏜다는 그 전에는 뭐 말씀이시죠? B-29 이런 뭐 이제 네. 그 폭격기에 실어갖고 떨어뜨리는 거였잖아요. 일본에서 예. 그렇게 근데 이건 했죠. 중간에 격추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1950년대 후반에 ICBM을 개발해서 거기 핵탄두를 장착한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때 막 이제 미국에서는 세계 3차 시나리오,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들이 막 퍼지면서 저걸 어쩌면 좋냐.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저 날라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면, 네. 그렇잖아요. 중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안전해지겠지. 음. 그래서 이제 MD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음. 동시에 미국도 핵탄두 장착 IC 개발에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예, 크렘린도 해야겠네요. 똑같은 공포심을 갖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소련도 MD에 착수를 합니다. 어. 1960년대 들어서.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공격용 무기인 핵미사일 경쟁, 다른 한편은 방어용 무기인 MD 경쟁. 이게 네. 이제 양쪽의 경쟁이 막 치열하게 붙는 거예요. 하하. 이제 막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양쪽으로 개발하는 거네요. 공격과 방어 예. 시스템을. 창과 방패죠. 창과 예, 방패를. 예, 예.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몇 네. 가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거 잘 맞출 수 있나? 아니 이론적으로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오니까 거기 대고 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뭐 날아오는 그 저 탄도의 포물선을 계산해서 이쪽에서 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탄도를 맞춰버린다. 그렇죠. 컴퓨터로 계산해서 하면 나올 것 네, 같은데. 네. 쉬울 예. 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이게 미국의 양쪽의 군수 산업체의 이게 마케팅 전략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속은 돈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예. 뭐 한두 푼이 아니죠. 이게 미국 국민들, 양국 국민들 입장에선 이게 돈 먹는 하마지만 이거 이제 그걸 만드는 무기업체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부작용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쪽에서 그걸 유격시킬 수 있으면 그건 방어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나의 안보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할 때 양쪽에서 서로 미사일만 갖고 있을 때와 양쪽 다 거기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까지 갖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먼저 미사일과 방패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공포를 느끼겠어요? 아, 쟤네들이 미사일을 먼저 쏘고 자기들의 미사일은 중간에 유격시키겠구나. 예. 막아내겠구나. 예, 그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상천외한 미사일들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예, 방패를 예, 뚫을 예. 수 있는 창을 만드는 그렇죠. 예, 식으로. 기상천외한 또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여체 갖고 뭐 스파크 한번 잘못되면 이건 이제 바로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위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1972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ABM 조약을 체결합니다. ABM. 예. 네. ABM 조약은 MD를 하되 조금만 하자는 조약이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이거 공멸로 가니까 네. MD를 할 때 조금만 하자. 그러니까 뭐 이 핵 군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MD를 조금만 하자 이렇게 하는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예, 예. 그래서 합의를 뭐 해서 서로의 수도, 네. 그다음에 전략 미사일 기지 한 군데, 거기만 한 두 하자. 군데 정도. 나중에 또 그게 개정이 돼 갖고 이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또 줄이기로 했어요. 어. 예, 줄이기로 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게 예. 이제 미소 간의 대탕트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거예요. 신뢰를 그 쌓을 ABM 수 조약이. 있는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1972년 이래로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ABM 조약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초석이다. 라는 표현이 거의 항상 들어갔었어요. 뭐 항상 들어갔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불통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튀었죠. 그게 또 불통이 튀나요? 지난번 전자권도 그러니까, 불통이 튀어서 저희가 못 가져왔는데. 2000년 7월 달에 오키나와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네. 그 G7 정상회담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음. ABM 조약은 국제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그 7개월 후죠. 그러니까 2001년 1월 달에 네. 서울에 누가 왔냐면 지금도 지금도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 왔어요. 그때 그죠? 푸틴이 대통령이 와서 있군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네. 하고 습관적으로 그 표현을 또 넣은 거예요. ABM 음. 조약은 국제 평화의 안정의 초석이다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넣어버렸군요. 예. 네. 그러니까 다음 날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힙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푸틴 생각지도 못한 동맹을 얻다. 막 이렇게 이제 환호의 분위기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네. DJ가 부시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랬었나요 당시에? 그랬어요. 예. 네, 뭐 이런 어떤 양 그 외교부 참사에 아마 외교부 창설일에 탑3 참사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그때 그걸 실무로 주도했던 분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차관이었죠. 예, 반기문 차관이었어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그때 자민연묵 그 이정빈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관계 그 부처 장관 회의를 sub했는데 네. 이정빈 장관은 쫄아가지고 그 회의도 안 나가고 그런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아니 그때 그리고 그 조사가 들어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책임 떠넘기고. 그래가지고 끝내 책임 소재도 발견 안 돼. 예. 실무자들끼리 아주 개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예. 완전히 외교부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아. 그리고 미국 가서 싹싹 빌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뜻이 잘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었다. 뭐 그때 이렇게. 왜 그랬냐면 예. 푸틴의 목표는 ABM 조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뭐 그렇죠. 푸틴의 당시 사실은. 최대 외교 정책의 목표는 ABM 조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음. 네? 반면에 가철범 부시 행정부의 최대 목표는 ABM 조약을 깨는 거였어요. ABM 조약을 깨고 마음껏 MD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막 그 푸틴하고 부시가 막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에 DJ가 그걸 넣어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푸틴의 손을 들어준 그렇네요. 거죠. 그죠? 어.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할 말이 있었던 건 뭐냐면 네.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당신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누구야 그 클린턴도 오키나와 가서 그 똑같은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뭐 우린 할 말이 있는 네,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밖에 있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 근데 기류를 바로 다음 달에 네. 푸틴이 다녀간 바로 다음 달에 DJ가 워싱턴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 갖고 난리가 난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한미 관계 하나의 이제 비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팩스를 한 장 냅니다. 네, 팩스를 한 장 내요. 오케이. DJ가 워싱턴에 오기 전에 이대로 발표하고
오면은 용서해주겠다. 아이,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환대해주겠다라는 음. 그 일종의 성명서 그 초안을 아.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보내줍니다. 야, 그 이것도 성명- 참 말도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이렇게 그 성명서 이렇게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 한국 정부가 부시의 MD를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와라. 예, 그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DJ가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MD 참여한다. 부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성명을 발표하고 워싱턴에 가면 네. 부시의 환심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예. 그 조약을 지키겠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이 부시가 MD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 말을 뒤집는 상황이 되고 그래. 외교적으로도 봤을 네, 때 네. 네. 말이 안 되는 가장 씁쓸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야, 흔히 이제 이렇게 외교 구단이라고 불렸던 DJ 그리고 또 핵심 참모가 임동원 전 장관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정보원들과 외교관들과 또 이제 여러 정부 또 민간 전문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박사 수가 네. 제일 많잖아요, 한국이.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도 많은데 정작 미국이 바뀐 걸 제대로 간판을 못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는 게 예. 어떨 때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빌 클린턴 때도 영변 폭격한다는 걸 사전에 몰라가지고 YS가 나중에 그거 뭐 개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어떤 그 동맹을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 저기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어땠습니까? 10분 전까지도 우리는 종전선언 체결된다고 예.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게 MD 얘기인데 오늘이 네네. 이 부분이 하여간 전략적 의제화되는 순간 한국은 항상 그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압박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강요받는 입장에 항상 처해 왔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 DJ 때 그런 게 있었다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그 뒤에 그게 21세기 판 그 또 그것에 변형된 논리가 또 사드 논리죠. 사드에서 그렇죠. 이제 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 이번에 상대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일 뿐인 거지. 중국이고. 네,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이 확장해 가는데 그렇죠. 한국이 레이더.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저 이제까지 한중 수교 이래 그 한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저 공격적인 모습은 중국이 처음 취한 거고 그 전까지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여지가 없을 정도의 최상이라 그랬는데 그거 한 건으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추락해 버리고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뭐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다 풀리지 않았죠. 예, 그해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뭐 음. 국내 뭐 소비, 유통, 관광 피해는 이루 말할 그렇죠. 것도 없고. 네. 아니, 이게 결국 그 MD 문제 이런 안보 문제가 경제로 파급된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 다른 영역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생각했어요. 날 보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뒤엉켜 버린다는 거는 우리로서도 참 그 생소하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게 바로 지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좀 좁혀서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북핵과 MD의 악연이 언제 시작되냐면 1994년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이제 그 94년 11월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었죠. 네. 그 중간 선거 한 달여 전에 미국 공화당이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데 외교안보 정책의 1순위로 MD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MD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그 MD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뭐가 나왔냐면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거예요. 네? 맞아. 제네바 94년. 예, 네, 예, 제네바 합의.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경악을 한 거예요. 네. 예, 예. 공화당이 경악을 해가지고 아니 북한 같은 깡패 국가는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해서 북한을 제압해야지.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좀 MD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하기로 했다가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공화당이 이제 대체로 미국의 군수산업체들하고 유착 관계가 많이 있고 군수산업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냉전이 종식되면서 막 이제 막 뭐 문 닫는 데도 많고 막 새한길로 접어드니까 MD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온갖 발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로비를 많이 네. 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니까 이건 뭐 제네바 합의는 어떻게든지 이제 때려부셔야 될 예, 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공화당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이제 그때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네. 거예요. MD는 모세일의 최대 무기 사업입니다. 아, 네, MD는 이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발전시키게 경제학 되는 거죠. 학사 출신 우리 김종대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학의 왜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잖아요. MD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를 MD의 무기 하나를 공급하면 저쪽에서는 미사일이라는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 또 다른 MD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늘어나잖아요. 또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또 MD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MD를 하나 해서 끝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편에서는 그 MD를 또 뚫을 수 있는 그렇죠.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럼 또 MD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새로운 MD 체계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아,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예. 딱 시작하면 MD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거는 순환된다. 정말 아유. 한꺼번에 나는 거기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규모는 끝을 가늠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미친 나라가 미국이나 동맹국을 쏠수 있다.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미친 나라를 딱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얘기를 막 해야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MD를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냉전은 이미 해체가 됐어요. 종식됐어요. 제네바 합의도 있고 예. 하니까. 중국을 거론하기에는 그러면 중국과 전면적인 이제 적대 관계에 접어들어가니까 중국은 또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만만한 나라가 어디지? 북한을 콕 집은 거예요. 아, 그게 1994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1994년부터 쭉 그렇게 있어 왔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합참 차장인 존 하이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MD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거래. 북한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북한을 또 찍어서 얘기하면 한반도에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면은 아니 핵 미사일 능력으로 따지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장 심각한 전략적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걸 꺼려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자극하지 왜냐? 않기 위해서 예, 그런 왜냐? 건가요? 예. 전략 경쟁은 하되 전략적인 대결까지 치닫는 건 미국으로서 부담인 거예요. 예, 부담. 그래서 일종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너희들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십 년 동안 그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이제 뭐 삼척동에도 다 아는 얘기고. 이란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작년 초에 왜 미국이 그 거셈 솔라이마니를 갖다가 그 암살했을 때 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미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탄도미사일로 한정해 보면 1990년대 초 그 뭐예요? 저기 걸프전 이후 처음이에요. 네, 걸프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했을 때 그 보복으로 미사일을 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MD는 또 이란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본토에 안 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본토에?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네.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게 뭐예요? 이란 핵 협상 복원 아닙니까? 그 이란 핵협상 복원이에요. 중동에 핵협상을 복원을 하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MD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외교적 노력에 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미국의 북미 방공 사령부, 그 북미 이제 미사일 방어를 하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세계 지도가 재미있게 걸려 있어요. 항상 북극 지도가 걸려 있다고. 북극이요? 북극에서 본 지구죠. 어. 북극 지도죠. 그러니까 그 북극을 중심에 놓고 세계 지도를 한번 그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북극 지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북극이 중심에 있고 한쪽에 미국이 있고 그 맞은편에 중국과 러시아가 활처럼 미국을 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일본의 북방 열도가 보이고 이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여기가 MD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북극 지도에서 다 보인다고. 한쪽엔 미국, 캐나다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즉 패권 전쟁의 마지막 결승 무대입니다. 사실 모든 전쟁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해상에서 또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핵 전쟁의 마지막 형태는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결승전 무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면 MD 기지가 어디에 배치돼 있는가를 쭉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그 유럽에 저기 그 독일 북부 네. 이쪽이 이제 미사일 방어 기지로 왼편에서 이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고 네. 오른편에서 압박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 되겠죠. 북방 열도가 이 북극권 지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그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최전방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한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 조기 경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밥 우드워드가 쓴 백악관에 대한 어떤 그 저기 비사, 그 아마 경론가 이래 돼 있을 네.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합참의장이 트럼프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니 주한미군을 빼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으로 쐈을 때 알래스카에서 그걸 탐지하는데 14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탐지하면 8초면은 됩니다. 8초. 7초입니다. 7초. 7초인가? 예. 7초면은 된다. 한국은 그러한 어떤 감시, 북한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지를 제공해 준 나라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이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 본토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가 있는 건데 이걸 빼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본토 안보, 그 미사일 방어에 있어가지고 한국은 매우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그렇네요. 있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MD라는 것에 이제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건 뭐냐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감시 초소 역할을 해준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네.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설명도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MD라고 하는 건 미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 통치, 디바이앤 룰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 온 거예요. 미국의 MD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북쪽은 최대 구실로 삼아왔어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구실로 수십 년 동안 쭉 삼아왔던 거예요. 반면에 한반도의 남쪽은 MD의 전초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초 기지로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예.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김종대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 행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한테 MD 같이 하자 그런 요구들이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근데 DJ가 단호히 NO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노라고.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DJ가 이렇게 좀 안보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 이게 또 이제 한미 동맹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수를 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실효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하면은 지금 뭐 그 당시에 보면 이 제네바 합의가 좀 아슬아슬할 때였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되느냐? 네. 또 북한 미사일 문제가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 공격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가지면 그 대상이 되는 나라는 미사일을 더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더욱더 이제 이게 DJ가 구상해왔던 한반도 탈냉전 프로세스가 이게 좌절될 거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노를. 대신 DJ가 공을 들였던 게 뭐냐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자. 그래서 시작된 게 페리 프로세스였어요. 이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미 양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덧 MD 논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MD 논쟁이 사라졌다. 지금 뭐 사실 많이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됐죠. MD. 뭐 저 같은 사실상 MD 논쟁이
미국에서도 거의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거의 사라졌어요. MD라고 하면 다 이제 홈쇼핑크 MD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에 MD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뭐 미사일 방어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홈쇼핑 뭐 이게 이제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 논쟁을 되살리지 않으면 논쟁을 되살리지 못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강경파들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 통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왜 우리 한반도에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도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하는 이게 일종의 그런 게 있어야 보험 된다. 사기인 게요. 아, 옛날에 미국이 MD 하면서 뭐라고 한국한테 MD 같이 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강력한 MD를 만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만들어봐야 그 중간에 요격당할 테니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그걸 만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네, 그런 그런 논리가 얘기를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결과가 뭐예요? 네? 지금 미국의 분위기 뭐예요? 비핵화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으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MD를 더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보험사를 당한 거예요. 일종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하고 있는데 그냥 다 거기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MD를 팔아먹고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MD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잘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상황은 현 상황 보시고 계십니까? 이 MD라는 것은 이게 네. 완성되는 전략적인 패러다임이냐? 저 거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 원래 레이건 시대 이걸 할 때는 네네. 야 우리 달에도 인간 갔다. 음. 처음에 달에 사람 보내자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냐. 네. 근데 미국은 도전해서 성취했지 않냐. 미사일 방어 왜 안 된다 그러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 SDI라고 전략방위 구상을 만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도전하고 방식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주된 건 뭐냐면 우주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오는 미사일을 톡톡 떨어뜨리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거였어요. 뭐 네. 또 뭐 ABL이라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에서 아. 에어본 레이저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비행기에서 레이저 광선 쏴서 해보자. 해보니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중심이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요격 미사일 쪽으로. 요격 미사일. 요격 미사일 쪽. 그래서 엘린트, 사드 이런 무기가 또 떠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개발 기간이 20년째 남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완성된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냐면은 근거리에서 네. 발사 단계에서 잡아야 된다. 이거지. 또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발사 단계 초기 단계에 요격할 거냐, 우주의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네. 거냐, 아니면 하강 단계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요격할 거냐. 네. 이게 뭐 다단계 다층 방어 또 운동 에너지로 미사일로 잡느냐 아니면 지향성 에너지 광선으로 잡느냐. 뭡니까 보십시오. 엄청나고 참. 잡는 것도 문제지만 탐지도 문제 아니에요. 레이더. 그렇죠. 빨리 탐지해야 되는데. 빨리 탐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식별한 다음에 그 궤도를 다 추적해가지고 요게 또 미끼 탄도를 많이 쏜다고 적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초대형 ICBM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커졌다는 게 왜 위협이냐면 그 안에 가짜 탄도하고 진짜 탄도를 한꺼번에 1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발사해서 우주에서 분리돼 버리면 네. 그러면 막 떼거지로 오는 것 중에서 진짜 탄도, 가짜 탄도를 구별해야 그렇네요. 되는데 예. 그건 레이더로 잡겠다는 거예요. 레이더의 진짜 탄도하고 가짜 탄도는 센티메타 단위의 형상 식별을 하고 무게와 그 화염과 여러 가지 진입 방식을 계산하면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드 레이더가 그런 식으로 또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시 장비 숫자가 또 필요하죠. 무지하니 많은 거고 인공위성, 레이더, 무궁무진하네, 조기경보기 무궁무진해. 이런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쫙 깔아놔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겠죠. 안 되니까 그물망처럼 펼쳐놔야 네, 되니까 네. 동해에는 이지스함, 일본하고 한국을 잇는 사드 레이더 기지 거기에다가 우주의 인공위성 이걸 또 다 엮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엮다 보면은 또 이걸 동시에 움직이려다 보면은 우주 시간하고 지구 시간이 다르다고. 그 시간 싱크로나이즈 이 동시화된 이게 기술적으로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어버리는 이런 어떤 MD를 한다는 게
이게 어디까지인가? 이 국지 방어를 위한 거냐? 전 지구적인 거냐? 네. 아시아 태평양 차원이냐? 이것만 갖고 20년, 30년 넘게 지금까지 저 하면서 그냥 자산만 계속 투입해 온 거예요. 그냥 계속 자산만 투입해 온 거예요. 군수 산업만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지만은 지금도 이 한미일 MD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미일 삼국이 딱 단일 지휘관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죠. 그건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만들어서 한미일 삼국의 군대가 한 국가의 군대처럼 움직이고 싶다. 이게 MD의 종착점입니다. 하.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무섭네, 국방장관하고 무서워. 예.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 이게 네.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말씀만 네,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쏘면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특히 이제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쏘면 근데 막아야지.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해왔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한참 냉전 시대 때 소련이 한참 핵무기가 많을 때가 4만 개에 달했어요. 네네. 그때 MD 없이도 소련 성공적으로 억제했거든요. 음. 그럼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평가되는 북한을 과연 억제를 못하는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존에 있다고 보잖아요. 생존. 그렇죠. 근데 그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뭐. 끝장나지 예.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네. 이른바 보험용 무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MD를 촘촘하게 또 한미일 동맹을 얘기해가면서 만들어간다. 참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은 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억지와 방어로 해서 북한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한다. 이 자체는 그쪽으로는 작동하는 논리입니다. 네. 근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남북한 간에는 단군일의 최대 군비 경쟁입니다. 우리도 국방비 무지한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자원을 아낌없이 이 군사적인 그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단군일의 최대 군비 경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필수적인 방위가 되고 영토가 보존되는 선에서의 안보의 기본을 달성하자는 데 대해 좀 반대 안 합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네. 그러나 거기에다가 저기 정부 예산 중에 유일하게 매년 7% 증액되는 예산 지금 국방비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른 분야에 이래 따라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에서 앞으로 더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도 많은 방위비를 써가면서 네.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에 단군일의 최대 군비 경쟁의 길로 갈 거냐? 그 종착역이 어디냐? 당장에 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다른 세상,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분쟁의 열점, 핫스팟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최고 수준의 군비 경쟁을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한다면은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의 불안의 해소가 장기적으로 더 큰 어떤 저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질곡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부터 고통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군사 논리만 갖고는 안 된다. 네. 보다 어떤 좀 뭐랄까 그 하나의 핵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평화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우리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아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는 게 그게 궁극의 안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 그냥 이런 상황이 방치가 돼가지고 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그럼 뭐 북한 핵무기 개발하라 그러고 우리도 뭐 MD 저 MD 하고 전략 자산 들여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마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마구마구 가기 가는 위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 누가 봐도 저기 우리한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어떤 저 허울뿐인 무장 국가
말하자면 속빈 강정. 네. 내부로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면서 갑옷만 두껍게 있는 허울 부분이 무장국가로 가는 것이고, 무장국가의 그 군비 경쟁의 논리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 분쟁의 요인을 우리 스스로 안고 가는 거다. 이런 스토피드. 네. 이런 것들을 왜 하냐는 거지 이제. 좀 MD도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또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군비 경쟁 차원에서도 다뤄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저희가 평화로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평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평화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자, 오늘 집중 탐구 MD 오늘도 재밌었고, 다음 주에는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다음 주 집중 탐구? 글쎄요,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뭐 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 검토해서 네.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화로 가는 길에 바로 평화로가 있습니다.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오늘 시간 이것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